네. 저번 영상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노회찬 타살을 제가 믿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 어떤 국민들, 주권자들이란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던데,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재명의 필요성. 그래서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어, 며칠 사이에 구독자 한 10분이 나갔고, 다시 새롭게 5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딱 5명 줄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5명, 빠져나간 사람 10명. 근데, 여러분, 제 영상의 특성 하나 발견하셨어요? 뭐냐면은, 구독해달라는 표현이 없죠. 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공표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광고를 달지 않겠다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 첫 번째는 제 녹음 뭐 음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성이 작게 녹음되기도 하고 그런데 광고가 갑자기 크게 나오게 되면은 제가 경험한 건데 이 볼륨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듣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은 다시 줄여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사소하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이혼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여성분들 소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하는 어떤 여성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팁을 주잖아요 가이드한테. 근데 그렇게 돈을 싸가지 없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아 그것도 일종의 감정적인 그 갑질을 당하는 느낌. 근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제 받으면서도 정말 돈 더럽게 준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말 저는 그런 게 뭐 싫거든요. 아무튼 우리 집안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줄 때는 항상 좋은 걸 주고 자기 자식들한테 나쁜 걸 먹이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쌀이라도 온 쌀은 어, 줄 때는 좋은 거 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봐요.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서 가끔 메주 같은 걸 이렇게 갖다가 동네에서 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멀쩡한 거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는 막 깨진 거, 작은 거, 그런 거 남는 거를 갖죠. 그걸로 이제 된장을 담그죠. 아무튼 그런 면들.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자라서 어쨌건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한 좀 민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본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제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 주장은 주장대로 하는 거지만 거기서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니까. 그런데 광고를 달아서 귀 아프게 한다거나 이런 건 피해를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를 안 달 거라서 구독자가 지금 제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광고를 달면은 뭐 기껏해야 생기는 돈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더 늘어나면 이제 그렇게 20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저는 그런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 방법 자체도 좀 까다롭게 제가 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저는 다단계 쪽은 강의 요청이 오면은 안 가요. 왜냐면은 저는 에, 미래 마케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다단계가.
미래 마케팅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그 어떤 사업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가죠. 학교 뭐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가는데 다단계 같은 데서 강의를 부르는데 가게 되면은 제가 그 회사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나 그냥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하지만 왠지 그거 자체가 내가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간접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밴드라든가 제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제 구독자들한테 저는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림 보여주고 그림 판매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판매하는 거지 이것을 제가 장사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파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30% 이하, 어쩔 때는 제가 받았으면 하는 금액의 거의 10%를 받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마침 내가 돈이 똑 떨어졌을 때 누가 사주겠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싸게 팔고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뭐 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얼마 전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 있어서 공짜로 선물했잖아요. 그냥 여기 걸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10년 동안만 보유를 해달라. 어, 그 이후에 뭐 팔아서 쓰든 마음대로 해라. 근데 10년 동안 보유해달라고 하는 게 그 사이의 가격을 억대로 내가 올리고 싶은 어, 그런 좀 자신감, 그걸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것도 하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하라는 조건이 섣불리 팔지 마라. 누가 그 그림 좋다고 해서 뭐 1,000만 원대에는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1억 이상 됐을 때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우연치 않게 샀던 그림인데 그 그림값이 올라서 사업이 망했는데 그 그림을 팔아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막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림값이 물론 모든 그림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무것도 비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또는 더 빨리 가격이 오르는 투자 자체가 없어요. 현물 투자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 오르는 그런 속도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그림값은.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20배 정도 오르는 사례도 있으니까 1년에 4, 50배 올라버려요. 그림값은. 그게 이제 에, 유행을 타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그림은 언젠가 그런 때가 오리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림을 파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확신범이라고 그래요. 확신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하듯이 파는 거예요. 확신범 얘기가 나와서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987전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거기서 시위하다가 데모하다가 들어온 학생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막 고문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확신범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조상 중에 누가 6.25 때 죽은 거죠. 공산군한테 죽은 거예요. 북한군한테. 근데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가 안 돼, 안 돼. 우리나라는 다시 빨갱이 나라가 되면 안 돼. 이러면서 싹을 잘라야 돼. 발본색원해야 돼. 하면서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애국한다고 믿어요. 애국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회찬 사건도 확신범에 의한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확신범이라면 노회찬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노회찬 아마 미국 가서 살고 있을 거다. 그 시신이 노회찬이라는 것을 절대
노숙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떨어진 시신이. 근데 노회찬인 걸로 하자라고 우리 럭키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청부살인을 맡아준 다음에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척하고 그 사람을 빼돌려서 아이디를 세탁해가지고 잘 살게 하잖아요. 그 우리 첩보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전직 그 정보 요원들은 다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딴 데 살고 있는데 예전에 아저씨라는 영화 우리나라 그 원빈 나왔던 아저씨라는 영화에서도 신분 세탁하고 두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기 밀매 조직에 의해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소녀가 끌려가니까 이제 아저씨가 그냥 나서는 이제 아무튼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회찬 씨가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신이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바라고 그런 상상을 해요. 나중에 정말 살아있는 노회찬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하거든요. 자, 어쨌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버리고 또는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그 확신범, 그 사람은 왜 이걸 애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측면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정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악재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기업한테 물론 그걸 구걸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삼성이 180조를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믿거든요. 전례가 있어요. 우리 새만금에도 20조인가 투자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제가 이거 강의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새만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이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투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돌아온다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대가 전혀 없어 보니까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삼성의 몇몇 사람이 또는 이지용 씨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약속을 했다고 쳐요. 180조. 그게 이지용 씨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삼성의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수많은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삼성에 있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약속이냐고요, 도대체. 그거 부탁하면 모순이라니까요. 지금이 뭐 박정희 전두환 때입니까? 이승만 때예요. 오너가 180조 투자할게요. 그럼 투자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 되었건 그 확신범은 뭐냐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삼성 엑스파일을 덮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묻어버리자. 삼성 엑스파일. 드루킹 덮는 수밖에 없다. 이거 나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경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누가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소수가 죽느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던가.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트롤리의 딜레마. 잠시 검색 좀 해봐야 되겠네. 네, 트롤리 딜레마 맞아요. 검색해봤어. 자, 그런데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이거예요. 자, 철길이 있는데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한 사람이 있고 방향을 턴할 수 있는데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닌데 아닌가? 턴할 수 있는데 착각했다. 턴하면은 한 사람이 죽고 그대로 가면 5명이 죽는데 원래 5명이 죽는 길로 이 기차가 가도록 되어 있을 거야. 아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그래야 좀 말이 되니까. 그래서 소수를 희생시킴으로써 다수를 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게요. 정확히 예측하긴 힘든데
정부 입장에서 삼성 엑스파일을 덮고 기업 그냥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우리도 우리 정부에도 떡값 받은 사람 많잖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50만 명을 살릴 수 있어. 50만 명을. 근데 아마 그걸 덮으려면 드루킹하고 삼성을 덮으려면 음, 아시죠? 더킹에서도 나오나? 이슈를 이슈로 덮어라.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노회찬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에,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노회찬 그 의원님이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몇만 명이 자살 안 할 수도 있어요. 몇만 명이 또는 몇만 명이 직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신용만 해도 삼성이 그 180조의 10분의 1, 18조 정도만 이렇게 신용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그러니까 이게 확신범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악하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확신범일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게 제가 저번에 그 면역력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면역세포의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창의력이 곧 면역력이 돼버려요.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력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얘기가 좀 이 카메라를 돌리면 이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하면은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플러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결국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내일 고창 군립도서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길 위에 인문학 1시간 강의라서 4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하고 진짜 너무 짧아가지고 찍긴 찍을 텐데 어떻게 진짜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 찍는 거 2배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니. 자, 어쨌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때문에 이거를 찍고 싶었냐면 아, 나간 제가 이제 노회찬 타살 의혹 얘기하고 과도기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이재명 같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기업 권력과의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전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의 입장으로 이재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재인처럼 이렇게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가게 되면 어, 대결 구도가 안 나와요. 대결 구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기존 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시나리오가 뻔해버려 그냥. 예측 가능해버려. 제가 며칠 전에 그 진보 교수들 모임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대의원 회의를 갔어요. 거기 이사장님이 KDI 원장이 돼서 유종일 박사라고 그 새로운 조합장,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그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던
문재인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얘기가 과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력에 있어서 알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가서 결정을 하는 측면이 많다. 이 지적을 했어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뭐 은산분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딜레마긴 한데 그 부분은 복잡하니까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노회찬 의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신문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일면에 나오는 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거든요. 삼성바이오에서 약값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정말 전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슬펐어요. 거기서 나온 기사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고 복제약의 가격이 OECD 평균인가? 아무튼 해외에서는 그게 원래 약의 50% 정도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50% 가격에 팔린다. 근데 그러니까 삼성이 주로 이제 주 업체니까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계속해서 정부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70%까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나라보다 복제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돼서 그 성분을 복제할 수 있는 게 복제약이거든요. 제네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 약간 달라요. 하나는 좀 바이오고 하나는 화학 약품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가격이 우리나라가 특히 비싼데 거기서 더 올리고자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나온 거예요. 한겨레 신문. 제가 동아하고 한겨레를 동시에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거 하나하고 보수적인 거 하나를 이렇게 균형 잡히게 보려고. 그래서 상호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 두 신문이. 유튜브 유튜브는 꽤 균형 잡힌 채널이죠. 단 너무 많아서 이 고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고르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채널을 구독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스피커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균형 잡힌 스피커일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저도 확신범인데, 그래 나 이렇게 나뭐 보는 견해 꽤 넓다, 깊고 넓다 이렇게 믿는 확신범인데 더 충분히 노력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인도에서는 그때 에, 암 치료약인가 뭔가 해가지고 아, 여러분 그 김용 총재 있잖아요. 세계은행 총재가 였던가.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게 병원에 있는 약을 빼돌려 가지고 어, 그 약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홍길동처럼 약을 훔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약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소송이 있었냐면 아무튼 그 약값을 못 올리게 하는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 쓴 내용인데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네. 제약회사가 바이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어, 아무튼 그 약값을 못 올리게 했다거나 아니면 복제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허락을 했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권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아픈 사람들 손을 들어줘요. 그런 소송 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을 복습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올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 텐데.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복제약을 만든 이유가 뭔데요? 그 약품을 싸게 공급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복제약 자체를 70%, 80% 가격에 팔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 권력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 권력을 배제하고, 어, 헤쳐나갈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자주 본 영화 중에 매트릭스 1도 자주 보는데, 스파이더맨 2를 굉장히 자주 봐요. 스파이더맨 2에서 왜, 1, 2 연결해서 봤던가? 1에서 그 삼촌이 죽잖아요. 그래서 강한 힘은 강한 책임이 따른다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래, 갑자기 힘이 세졌으니까.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이 MJ라고 메리 제인이라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랑 고백을 못 하거든요. 이 스파이더맨 2에서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예를 들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애인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파이더맨이.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상하게 연애하거나 미팅을 나가거나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그런 제 그 배경 중에 우리 어머니가 일찍 우리 아버지가 25세 월남전에서 전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20대에 일찍 청산가부가 돼서 혼자 수절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연애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사치스럽다라는 느낌. 음, 그런 거를 대학교 때부터 가졌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거의 안 나가고 정말 공부를 했거든요. 뭐 그만큼 책은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학교 때 연애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정말로 내가 있는 공간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거부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적도 없고, 그게 아니라 제가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찾아 나선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나 우연히 뭐 이렇게 내 할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다가왔는데 유혹하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는 방식,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스파이더맨처럼 스파이더맨의 그 심정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 아내라든가 제 자식들한테 좀 특별 대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다 그냥 그게 똑같이 대해요. 그게 좀 그 이해를 해야죠. 뭐 저는 미안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미안해 하진 않아요. 애초에 저는 연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난 한 가정을 위한 남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자,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게요. 제가 이제 조만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G 아트월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3만 명 넘게 있고 전 세계 관리자가 한 125명인가 돼요. 전 세계 막 예술가들이 막 자기 예술품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막 판매도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뭐 가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지아트월드에 우리 삼촌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거의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어찌됐건. 뭐 시도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아무튼 결국 페이스북에만 남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아트월드하고 지아트월드 마켓을 이제 상표 등록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삼촌은 이제 다 더 큰 사업에 휘말려서 거기 이제 CEO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아트월드 마켓에 이제 곧 사장이 돼요. 몇 달 내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금은 현재 한 1, 2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아트 상품 기획을 많이 해야 되고, 아트 상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뭐 티셔츠라든지 달력, 뭐 탁상형 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판매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아트 상품 파는 그런 아 그런 어떤 구비도 하고, 또 각자 올리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올리면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까지 매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뭐 초등학생이 그렸는데 비슷한 게 많이 있으면 한 5가지가 있으면 4개 정도 올려서 개당 2만 원에서 5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켓에 올리는 딱 작, 작품을 등록하는 것만 뭐 500원, 1,000원 받고, 나머지 팔리는 것은 수수료 안 받고 뭐 이런 그런 거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좀 등록하는 거는 살짝 유료화해야만이 좀 질적인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어쨌건 지금 전 세계적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 3만 2천 명 됐으려나, 아무튼. 잠시만. 3만 1,000명 정도 됐네요. 근데 예술가들이 3만 1,000명이 모인다는 게,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미협 사람들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올드보이들이죠. 올드보이들이고. 어쨌건 이것을 저는 오투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이 있고 오프라인 마켓을, 제가 그 한류문화단지 얘기했죠, 김포에. 그쪽에 오프라인 마켓, 즉 온라인에서 구경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오토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뭐 투자자랑 잘 상의를 해봐야죠. 어쨌든 조만간 제가 CEO 명함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저는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파는 것도 선물이고, 여기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언젠가 주소를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물론 그건 제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직원이 생겼을 때 이벤트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구독자가 뭐 4천 명이 넘지만, 뭐 영상 하나 올리면 한 400명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깜짝 영상을 딱 올려서 그 영상을 구독한 400명만 몰래 댓글로, 어, 비밀 댓글로 주소를 올리게 하면 제가 아트 상품을 그 집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선물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나가든 말든 이제 상관은 없어요.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거고. 참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슴에 쌓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버리네요. 최근에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로 쿨쿨해요. 그 분위기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월호 느낌이에요. 예전에 세월호가 빠졌을 때 거기서 그 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아직도 뭐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2가지 원인으로 결론을 냈다는데, 아마 노회찬 의원의 죽음도 이번 정권에는 밝혀지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정권까지 가야지 뭔가가 진실이 드러나겠죠? 세월호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정권에는 좀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단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에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선물 준비할게요.